최근 부동산 5년을 보면요. 집값을 떠받치던 요인은 전세였다.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전세는 또 이제 효용이 다 되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도 하고. 네. 몇십 년 동안 유지되어온 이런 정책들이 없어진다는 게 쉽진 않은데,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손쉬운 전세는 종말이 될 거다. 지난 2010년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근거에는 뭐가 있었냐면 손쉬운 전세 대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전세는요, 대출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전세 대출을 해주고, 이걸 뭐 1억, 2억, 막 5억, 그리고 여기에 보증까지 해준 거예요. 정부에서는 그냥 선한 의도로 서민들을 도와주려고 한 건데, 오히려 이게 집값을 끌어올린 거죠. 왜? 원래는 전세를 아파트에 못 살았던 분들이 대출을 해주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에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보증까지 해주니까, 그래서 아파트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올라가고, 또 이게 전세가 올라가니까 매매가를 밀어 올리고, 이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허그가 이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박살났잖아요. 지금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 보증보험 지금 해준 거 회수도 못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스트레스 DSR에 기타 대출에 전세를 넣을지 안 넣을지 모르겠지만, 당장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이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아파트 시장에서는 저는 여전히 전세는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될 거다. 근데 비아파트는 이제는 월세 시대가 확연하게 열렸습니다. 이거 데이터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 데이터고요. 요게 매매, 요게 전세, 요게 월세예요. 전세랑 월세 보면 누가 더 많아요? 전세가 많죠? 여전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세의 거래량이 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좀 줄고 있고요. 월세도 줄고 있습니다. 다시 거래가 좀 줄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파트 시장을 보면 전국으로 봤을 때, 저 여전히 월세도 좀 많이 늘긴 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전세가 많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아파트 시장이 아니라, 자, 오피스텔 시장을 보면 어때요? 얘가 매매고요. 얘가 전세고요. 얘가 월세입니다. 오피스텔은 이제 완벽하게 월세 시대가 지금 열린 겁니다. 전세보다 훨씬 더 많아요. 최근 5년 평균이 전세가 5,400건인데 월세는 지금 7,400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보다 월세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월세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일부 분들이 월세 올라간다 이러면서 또 막 불안감을 조장하는데, 그거는 이런 오피스텔이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 자, 그리고 이제 빌라나 다세대도 보겠습니다. 자, 빌라나 다세대를 봤을 때는 어때요? 자, 요게 전세고, 요게 월세입니다. 물론 조금 월세가 살짝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세랑 월세랑 비슷비슷하죠? 그러면 요거를 최근 한 3년만 봐볼게요. 최근 3년 동안 많이 바뀌었으니까. 자, 요게 이제 전세고 요게 월세예요. 자, 평균이 어때요? 그래도 여전히 전세가 더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건수를 보면은 11월 달은 지금 실거래가 다 집계됐잖아요. 전세는 지금 7,200건, 월세는 9,700건. 그래서 월세가 조금 더 많긴 합니다. 근데 전세도 그렇게 아주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빌라 다세대 이쪽 시장은 여전히 월세가 한 40에서 45, 전세가 한 50에서 55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오피스텔 시장이 이제 월세가 확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이나 연립 빌라 다세대 이런 것들은 이제 전세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세 시대가 이제 그쪽은 이제 이미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아파트 월세가 오르면은 이게 또 아파트 월세 상승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아파트 전세, 또 아파트 매매 상승까지도 이게 도미노처럼 이어지지 않을까? 공급자의 시선으로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호주머니에 지금 돈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호주머니 지금 계속 돈이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제 소득이 높고 이런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입지 좋고 상품성 좋고 이런 데들은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닌 전반적인 시장에서는 우리 호주머니 사정이 지금 계속 안 좋잖아요. 물가는 계속 비싸고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난 1980년대 초중반 이후로 2021년 정도까지 유지된 요 세상은 진짜 편했고, 특히나 2010년대 이때는요 너무 황금기였고요. 이제는 되게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가 올 거예요. 이미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월세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이제. 돈이 없고, 요번에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위험하게 전체 자산의 지금 80%가 지금 부동산에 있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인구가 늘어나면 몰라. 인구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좀 월세 쪽으로 무게추는 기울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추세선이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그럼요. 계속 이어지죠. 아파트로까지도 이어질까요? 아니요. 아파트로는 이어질 수가 없어요. 오피스텔은 왜 그러냐면 매매랑 전세가 아예 붙어 있잖아요, 거의. 갭이 제일 가까운 게 오피스텔이에요. 거기에 전세 사이까지 있어요.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하는 거죠. 근데 아파트는 갭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갭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가 투명하잖아요. 다 공개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월세로 완전 이렇게 되기까지. 안 그래도 저희 2024년 하반기에 전세 대출까지도 또 이제 막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전세를 막으면 월세가 폭등하는 거 아니냐. 아니, 전세는 서민들의 피난처 같은 건데 이것까지 막으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거든요. 명확하게는 손쉬운 대출이 끝난 거죠. 스트레스 DSR이 계속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스트레스 DSR이라는 건요, 대출을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출의 총량을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당연히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대출을 내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내가 그게 전세든 매매든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어요. 그게 이게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그 다음에 기타 대출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의 재정이 지금 계속 안 좋잖아요. 정부도 지금 마이너스 통장 지금 쓰고 있잖아요. 적자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정부도 지금 허덕허덕 되면서 이제는 손쉬운 이런 정책들이 끝나가고 있다. 혹시 이제 정부 이런 정책 관계자분들이 보고 계시면 제가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정책을 꺼낼 때는 항상 부작용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우는 애에 사탕 준다라는 이런 심정으로 정책들을 꺼냈다가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전세가 폭등하고 아파트가 올라가고 더 비싸지고, 그럼 뭐예요? 점점 이러다 이제 폭삭 주저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25년 하반기에 폭삭 주저앉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부가 부동산으로만 너무 몰려있고, 대출은 개인이나 기업이나 대출 너무 많고, 진짜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부작용을 꼭 좀 생각하시고, 그리고 정책 꺼내지 마세요. 그냥 시장대로 그냥 내비두세요. 시장대로 흘러가게. 정부에서 해야 될 거는 뭐냐, 세금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한 적절한 통제만 하면 되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 자립이 생기는 거지. 계속 뭔가 정부의 정책들이 우는애 막 젖주는 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나라의 경쟁력이 지금 완전 엉망이 됐잖아요. 완전 지금 엉망이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거죠. 솔직히 지금 전세에 사는 분들, 갱신 앞둔 분들은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분들께 어떤 조언 한 말씀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제는 전세 살지 마세요. 반전세나 월세 사십시오. 그리고 목돈을 세이브해 놓으세요. 목돈의 한 최소 30에서 많게는 50% 이상 달러를 갖고 계세요. 그러다가 올해 연말이 됐건 내년이 됐건 결정지시가 왔을 때 그때 내집 마련 하십시오. 그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매로. 안 그래도 싸져 있는데 경매로 사면 10에서 15% 더 싸게 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게 진짜 좋은 투자 아닙니까? 좀 충동 소비 약간 이게 좀 심했어요. 거의 맨날 진짜 시켜. 맨날 시켰네. 그거 한 번 시키면 2만 원 기본 됩니다. 지출 93%다. 카드값이 일단 100만 원이 나가요. 그리고 나서 변하는 가격. 아, 기가 막힙니다. 저축 퍼센테이지. 절반을 모으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축을 하려면 막 가계부를 막 다 쓰고 해야 줄 알았는데 필요 없어.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가계부 따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냥 자동화하면 된다고 하셔서 돈은 그 모으는 결과만 보면 돼요. 저축하는 시스템을 확 짜버리잖아요. 그럼 돈이 안 모일 수가 없거든요. 와, 대박이다. 내가 돈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내가 이 돈을 모아서 반드시 뭘 하고 말겠다.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거, 5천만 원 할 수 있는 거, 1억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동생이랑 더 좋은 월세집에 가는 수준이 아니고 동생이랑 집을 사서 살 수도 있어. 오늘 영상에서 진짜 이것만은 잊지 말아라. 일단 무엇보다 결단을 내리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내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지, 내가 휘둘리는 인생을 살지, 내가 주도적인 인생을 살지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지금 너무나도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갑니다. 우리 솔로몬 지혜의 왕이 그랬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이제 제 인생에서 굉장히 큰 변화의 계기가 2008년에 왔었는데, 그때 금리위기 때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저는 어떤 경제나 이런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전혀 대처도 안 돼 있었고, 근데 금리가 터지면서 제 인생이 너무 달라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휘둘려 본 삶을 살아보신 분들이 이 휘둘리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예요. 사람한테 휘둘리든 어떤 주변 여건에 휘둘리든 어떤 이런 예기치 못한 경제 위기에 휘둘리든 결심한 거는 절대 내가 앞으로 휘둘리는 삶을 살지 않겠다. 그리고 항상 그런 위기 때마다 또 크게 성장하는 개인, 크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위기 때 항상 그런 대단한 개인과 기업들이 나타나는데, 혹시라도 향후에 2008년과 같은 이런 일이 터진다. 그때는 내가 위기가 아니라 내가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나 자신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치열한 40대, 그리고 창업하고 나서도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두렵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지금 기대가 되는 그런 한 해입니다.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그 누구도 내 재산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하지 않고 내가 통제력과 영향력을 내가 온전히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참고하시겠지만 이야기 들어보시고 누가 정말 근거가 있고 없고 틀리고 맞았는지를 잘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진짜 이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수영장에 물이 지금 완전 쫙 빠질 때가 지금 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기회가 오고 있으니까 이 기회를 정말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잘 잡으면은 엄청난 자산가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25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니까 월브 TV 자주 시청하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